안녕하십니까. 임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2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이제 갑신정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권의 마지막 장, 갑신정변과 친일개화파의 몰락장에 실려있는 내용들입니다. 박영효가 갑신정변 전야의 상황, 그러니까 자기가 한성부윤에 임명됐다가 이제 쫓겨나고 일본의 사죄 사절단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래도 뭔가 개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한성부윤회까지 임명이 돼서 김옥균이 쓴 치도양론에 입각해서 길도 좀 내보고 뭐 여러 가지 경찰도 만들어 보고 또 육일준 시켜서 방문국 세워가지고 신문도 이제 근대 신문도 만들고 이런 꿈이 있었는데 꿈을 가지고 왔지만 이제 급격히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갑신정변으로 이제 가는데 그 직전 갑신정변이 나기 직전 그러니까 개화파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거 뭔가가 상황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다 라는 거를 많이 느꼈고 기록을 많이 해놨습니다. 즉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 정변을 일으켰던 당사자 중에 하나인 이제 박영효가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묘사한 거였습니다. 이모군란 전후 2, 3년 동안은 4대당의 전성시대였다. 이 사람들 아예 민씨 척적 저기를 4대당이라고 해야 합니다. 당시 민영익은 윤태준과 더불어 원세계와 의형제가 되어서 장발 정창의 순청국식으로 의기양양하게 어영군을 결혼시키고, 그러니까는 지금 별기군도 있었지만은 서재필, 서재창 이런 젊은 학생들을 신사유람단으로 보내가지고 도야마 군관학교라는 일본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게 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이제 신식 군대에, 조선의 신식 군대에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민영익하고 윤태준 이런 사람들은 원세계하고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민씨들 입장에서는, 민씨 척적 입장에서는 그렇죠. 정권 잃을 뻔 했는데 뭡니까? 대원군한테 정권을 잃을 뻔 했었던 거를 지금 청나라가 들어와서 냉큼 대원군을 잡아가고 다시 자기네한테 정권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청과는 뭐 너무나, 이거 진짜 생명의 은인이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중국식으로 지금 조선의 군대를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청조정의 뜻을 빙자하여 궁정을 협제하고 왕을 협박하고 견제하는 등 전행하는 거조, 작태, 태도는 도저히 필지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이 불여의한 개화당 중에서도 나는 왕가의 종친의 대로서 주상의 교명을 받아 한성 판윤이 되어 도하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겸해서 경순국을 창설하여 경찰제도를 개시하고 시도국을 주리하여 전국 토목사무를 관장하고 이어서 방문국을 신설하여 신식교육을 기해하려 할 즈음 마침 도로의 일로 민중전의 사사로운 청을 거절했던 사적인 일로 해서 영린을 건드려 광주 유수로 전임되어 부르를 탄하고 애석해 하면서 광주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영린을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쫓아날 직장이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그 핑계는 민중전이 뭐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그걸 안 들어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유로 해서 박영효를 제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울분에 차서 광주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침 동지 김옥균은 포경사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때 이제 포경사가 갑자기 돼가지고는 일본에로 갔는 거죠. 동해에서 고래를 잡아 일본으로 싣고 가서 이를 팔면서 동시에 차관을 들여오는 운동을 할 겸 일본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광주 유수는 수호사 겸직이어서 병권이 있으므로 나는 타의를 위해서 양병에 전념하고, 어쨌든 광주 유수였지만 딴 거는 모르겠지만 뭐 도로 이런 건 못하겠지만은 병권은 그래도 갖고 있어서 내가 그래도 군대는 내가 김옥균이 가서 돈 빌려오는 동안에 내가 그래도 병졸들을 훈련시키고 있을 수가 있었다. 훗날을 위해서 양병에 전념하고 김옥균은 차관 중 수만 원을 군자금으로 밀송해 주기로 서로 약속하고 차관을 받으면 돈 보내주겠다. 나는 광주로, 김옥균은 일본으로 떠났다. 그러나 기다리는 군자금이 김옥균으로부터 오지 않아 간신히 1,000여 명을 교련하는데 형편이 여간 어렵지 않았다. 당시 일본 사관학교 출신인 신봉모와 나팔수 이은돌은 나의 고괭, 가장 믿는 부하로서 일본식 교련에 진력한 사람들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양병의 일을 민씨 일파들이 수상하게 생각하여 민중전의 말 한마디로 나는 당장 파직이 되었다. 내가 1년여나 고생하여 양성한 병사는 모두 경성으로 끌려가 전후 오용에 배석되어 전형사 한규직, 후형사 윤태준의 부하가 된 것이다. 다 민씨척족들의 수하들의 부하가 된 거죠. 당시 청국인의 횡포와 민씨의 난정은 그 극에 달하여 강산 삼천리는 바야흐로 어육으로 되고야 말 형편이었다. 그 누구인들 어찌 의분을 금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때가 이제 오늘로서 그 2권이 끝나고 다음에 이제 3권이 친미 기독교파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절묘하게 갑신정변을 통해서 이제 친일 개화파에서 친미 기독교파로 이제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폴크소이라는 사람이 지금 와 있습니다. 3권에 들어가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해에 민영익이 일본으로 가기 전에 벌써 보빙사로 미국을 한번 다녀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가우처 박사라는 감리교 아세아 선교의 태두를 만나서, 그래서 그때에 그 가우처 박사가 그 감리교 일본에 있는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교에서 감리교 선교를 하고 있던 맥클레이 목사한테 돈과 편지를 보내서 조선에 건너가서 당장 선교를 하라. 그래서 이제 막 선교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민영익은 보빙사를 끝내고 미국 정부가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군함을 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빙사가 그 미국에 갈 때는 당연히 태평양을 건너서, 그렇죠?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대륙횡단 철도를 타고 시카고로 갔다가 또 워싱턴까지 가서 워싱턴하고 뉴욕, 보스턴 이런 데서 일을 보고서, 그러고 나서 홍영식과 일부 일행은 다시 서쪽으로 와서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서 샌프란시스코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민영익하고 서광범하고 변수라는 세 사람은, 그러니까 민영익 정사 보고 미국 정부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가지 말고 우리가 제일 큰 군함을 내줄 테니까 그 군함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을 다 보고, 그리고 아시아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인도양으로 해갖고 그래서 가라고, 홍콩이랑 거쳐서 해서 민영익이 조선 사람 최초로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때에 미국이 폴크소이라는 사람을 붙여줍니다. 근데 폴크소이가 누구냐면요, 이 친구는 해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는 미국의 아시아 함대에 파견이 돼서 일본에서 6년 동안 이제 체류하면서 그렇게 언어의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말을 완벽하게 하게 되고 한문을 자기가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한문을 배우고 조선말까지 배우기 시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다시 6년 임기가 끝나서 미국 워싱턴으로 다시 임지가 바뀌어서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있는데 그때 보빙사가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야, 누구 조선말 하는 사람 누구 없어? 하고 찾았는데 기껏 찾았더니 이 폴크소이라는 친구가 그래도 떠듬떠듬 한문하지, 일본말 유창하지, 한글, 조선말도 떠듬 한다는 거예요. 당장 너가 가서 마중해라. 그래서 이 보빙사 일행이 시카고에서 그 가우처 박사를 만난 그 여행 끝나서 워싱턴에 도착할 때에 폴크소이가 나가서 마중을 나가서 폴크소이가 내내 같이 다니면서 보빙사를 내내 수행하고 다녔고 바다 건너서 대서양 건너서 가라고 할 때도 그때에 그 폴크소이가 같이 배를 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 와서 있었던 친구고 나중에 이제 이것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폴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갑신정변이 나가서 나중에 알렌 박사가 민영익, 죽어가는 민영익을 살렸을 때에 고종하고 민비가 너무 고마워서 뭐를 해줄까 그랬더니 폴크가 알렌한테 뭐라 그랬냐면 병원 지어달라 그러라고. 폴크가 그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광해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폴크가 이렇게 해서 그 미국이 내준 전함 트렌튼호를 타고 민영익, 서광법, 변수랑 같이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양으로 해갖고 지금 5월에 트렌튼호가 제물포에 1884년 5월에 트렌튼호가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게 지금부터 이제 그 폴크의 얘기입니다. 선상에는 민영익과 서광범, 변수 등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더 이상 친할 수 없게 같이 지낸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8개월을 지금 같이 지냈어요. 민영익, 서광범, 변수 이런 사람들하고. 정사였던 민영익은 자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간절히 피력하였지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가 매우 심지가 허약하고 쉽게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다. 나중에 이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민영익은 새로운 것을 관찰하고 배울 수 있는 둘도 없는 소중한 기회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신 늘 갖고 다니던 유교 경전만 끊임없이 공부하였다. 반면 서광범과 변수는 지칠 줄 모르고 유용한 주제에 대한 필기를 하고 백과사전을 나의 번역을 통하여 공부함으로써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정치와 진보의 역사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아서 귀국하였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면서도 매일 서광범하고 변수는 질문하고 쓰고 보고서 만들고 있고 민영익은 유교 경전 읽고 있었다. 6월 2일 나는 보빙사 일행의 화려한 행차를 따라 함께 한양으로 갔다. 가는 도중에 서광범은 나에게 정사 민영익이 미국에서 받은 융숭한 대접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에 있을 때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 수도 있으며 그가 유교 훈련과 가풍을 통하여 습득한 모든 것을 중국 사람들이 하듯 서구식 진보를 막는데 사용하게 될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서광범이 벌써 알았던 거죠. 한양에서는 모두가 보빙사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정파의 구별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트렌튼호의 장교들의 방문과 조선과 미국 정부의 관원들 간의 우호적인 교류는 다른 모든 것과 더불어 한양에서 개화파의 영향력을 강화시켜주는 듯이 보였다. 그런데 민영익의 가문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효과가 곧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그는 청을 방문하고자 무척 노력했다. 지금 미국을 갔다 오면서. 개화파 인사들이 보기에는 민영익이 그동안 서구인들과 오랜 교류를 통해서 청의 조정에 형성되었을 자신에 대한 나쁜 인상을 지우기 위한 일종의 친선 방문이라고 보고 매우 부정적으로 보았다. 그렇죠? 청이 지금 민씨들을 살려줬는데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와? 이제 이렇게 청이 오해할 것이라는 것에 지레 겁먹고 어떻게 해서든지 청을 한번 방문하겠다라고 민영익이 저러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민영익은 협리통상 아문 사무를 사임하고 우영의 영사에 임명된다. 그러니까 군 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는 국왕 앞에서 민영익과 서광범이 논쟁을 벌인 후 왕이 서광범의 편을 들어준 직후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꾸 고종은 개화파 쪽에 아직도 서 있으려고 그랬었어요. 나는 조선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슈펠트 제독이 아직도 미국을 떠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공식적인 초청을 받아야만 서울에 올 것이라는 전가를 받았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개화파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모군란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 별기군을 다 때려 죽이고 일본 장교도 폭도들이 죽이고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조선 군대를 그럼 누가 훈련을 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뭡니까? 지금 일본하고 청이 뭐라고 합의를 했냐면은 일본 사람은 안 된다. 청국 사람도 안 된다. 제3국 사람을 데려와라. 가급적이면 미국 사람이 좋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 미국 사람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후투공사, 폴크소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미국 정부에다 하는 게 미국 군인 좀 보내라. 제일 좋은 거 슈펠트 제독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 슈펠트 제독이 조미수 통상조약을 체결한 사람인데 야 슈펠트 제독이 와서 조선의 군사들 갖다 훈련시키면 뭐 청이 뭐라 그러겠냐, 일본이 뭐라 그러겠어요, 러시아 아무도 꿈쩍 없는데 이거다. 근데 안 와요. 안 보내요, 미국이. 그래서 안 올 거다라는 전가를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슈펠트 제독과 군사교관들의 방문이 이처럼 지연됨으로써 그러니까 미국에서 군사고문단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니까 조선의 협판 통리하문 사무는 외국인 고문이 없었고 신군대에는 훈련 교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외국인 고문도 좀 멜렌도르프 이런 청이 임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좀 와줬으면 좋겠고 군사훈련도 미국이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고문도 임명 안 하고 군사교관도 임명 안 하면서 미국이 보내주는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조선 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였다. 지금 계속 폴크 얘기입니다. 얼마 후 민영익을 통하여 청의 군사교관 5명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에 파견되었다. 청이 선수를 치는 거죠. 이로 인하여 개화파들은 크게 동요하였다. 특히 동경의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귀국한 14명의 학생들, 서재필, 서재창 등 14명의 학생들은 청군 교관들의 고용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계급에 걸맞은 직위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짐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한규직 영사의 군대의 직위를 받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학생들은 군대에서 아예 쫓겨납니다. 지금 군사 훈련을 지금 일본에서 일본 사관학교에서 받아 갖고 왔는데 14명이 먼저 왔는데 그나마 3명 빼놓고 나머지는 아예 군인으로 써주지도 않는 거죠. 개화파 지도자들의 배려로 홍용식의 우정국에 매우 낮은 직위를 간신히 얻었다. 84년 9월이 되면서 민영익은 개화파와 완전히 결별한다. 그가 교류하는 인사들은 청국인들과 친청파의 실력자들이었다. 그는 낮에는 서양인들을 만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오만방자하게 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안 만나고 중국 사람들이 보고 있을까 봐, 원세계가 보고 있을까 봐 만나더라도 서양 사람들한테 오만방자하게 구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미국의 군사교관이 와서 조선의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미국에다가 폴크가 쓴 편지입니다. 도쿄의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조선인 14명은 미국 교관이 도착하여 그를 보좌할 수 있게 될 때를 기다렸고 4,000명의 군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고 어명으로 미국에서 구입한 후장식 장총, 최첨단 장총입니다. 그러니까 후장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왜 우리 보면 총알을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독립전쟁.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남북전쟁 할 때부터 뭘로 바뀝니까? 후장.
그러니까 뒤에다가 이 개머리판이라 그러나요? 거기다가 총알들을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 장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연발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무기가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이게 breech loading rifle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후장식 장총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사다 놓고, 그런데 미국 교관이 와서 좀 직접 나눠주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국왕은 어제 저를 불러 고종이 폴크를 불렀습니다. 제가 1년도 더 된 보고서 32호, 1년 전에 벌써 보낸 보고서를, 미국에 보낸 보고서를 통하여 전달한 국왕의 요청을, 그러니까 교관 보내달라는 고종의 요청을 미국이 들어주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저욱이 당혹스러워하였습니다. 사실 국왕의 인내심은 모든 것이 한없이 지연됨으로써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미국은 조선에서 제가 그토록 지키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목소리와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가 와서 푸트 공사하고 둘이서 영국, 지금 러시아, 일본, 중국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지금 조선 문제에 개입을 합니까? 근데 이 둘이서 좀 어떻게 해서 그나마 참 어떻게 여건이 돼서 고종이 자기를 그렇게 신임해주고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이게 왔으면 좋겠다고 일본하고 청두 합의를 했고 그렇게 좋은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이러한 영향력을 회복하기에는 여간해서 부족할 것입니다. 미국이 이 기회를 잃으면 미국이 언제 다시 포착할 일 없다. 언제 다시 포착합니까? 6.25가 났을 때 포착합니다. 그 다음 없습니다, 미국이. 나중에 제가 또 왜 미국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이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2달 전입니다. 이것도 폴크가 보냈어요. 10월 달에 개화파의 지도자 한 명이 저에게 만일 외세의 개입을 막지 않는다면 조선은 곧 청의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분개하면서 자신들의 작은 정파, 이 독립당, 개화파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빼앗기고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처형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친청파의 모략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개화의 사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국왕이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던 왕의 예산은 모두 민씨들, 특히 모든 재정을 장악하고 있는 민태호, 민영익의 아버지 민태호에 의하여 끊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어떻게 하고 다 끊어지는 거죠. 개화를 위한 돈은 다 끊어지는 겁니다. 10월 25일 개화파의 지도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와 곧바로 왕과 자신의 정파가 처해 있는 불행한 현실에 대해 울번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후 그는 매우 차근차근히 조선을 위해서는 민태호, 조용하, 4명의 군용의 영사들 그리고 그 외에 보다 하위급 관리 4명 등은 죽여야만 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변이 진짜로 구체화가 돼서 누구를 제거해야 되는 거라는 게 명단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관리는 비록 매우 흥분되어 있었으나 그가 제게 하는 말은 항상 긍정적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서광범이나 홍영식이나 하여튼 친했던 사람이겠죠. 변수 이런. 따라서 그의 말은 뒷말 같지 않았으며 따라서 저는 그가 저에게 그런 생각을 전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내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언성을 높이며 몇 마디 주고받았고 그는 이내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개화파들이 격앙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월 26일 민영익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폴크 소위가요. 저는 민영익을 방문하였을 때 저는 두 정파 간의 간극, 개화파와 친청파, 독립당과 사대당의 간극이 너무 커서 두 정파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정책을 논하는 것은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써 위기가 곧 닥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살육과 폭력으로 희생되는 것은 조선의 관료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0월 31일 홍영식이 저를 찾아왔고 또 다른 개화파 인사 2명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들을 만나는 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다음 날 해군성의 지시에 따라 한양을 떠나 조선의 내륙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폴크가 너무나 정확하게 상황을 읽고 있어서 계속 보고서를 올리니까 미국 해군성에서 너 한양에 있지 마 그래요. 아예 한양을 떠나. 괜히 거기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너 연루되면 우리 정부도 연루되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한양을 떠나 있으라 그래서 이때의 폴크 소위가요. 한양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딜 가는지 아세요? 전국을 조선 방방곡곡을 다녀요. 다니면서 다 지도 만들고 그림 다 그려놓고 그러면서 서양 사람 최초로 조선을 다 다닌 기가 막힌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그 책 그대로 있습니다. 그 여행이 맨 끝나가는 마지막에 정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급히 귀경을 하죠. 근데 이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귀경을 하지만 그때 이제 그 알렌과 함께 다시 이제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광해원 짓게 하고 뭐 이런 일은 하지만은 어쨌든 너무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해군성이 넌 나가 있어 그럽니다. 그래서 폴크가 한양을 떠납니다. 이건 원세계가 그 당시 이제 실권을 잡고 있던 청의 원세계가 상황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저 이홍장한테 보고서를 올린 겁니다. 조선의 군신은 일본인들에게 조종당하는데도 고집이 세서 깨닫지 못하니 매한 왕에게까지 침륜됩니다. 이건 이제 또 완전히 청의 시각에서 보는 거죠. 청의 시각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원세계가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이런 거를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개입할 수 있고 청이 뭐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일을 꾸미는 사람인데 아무튼 이제 일본이 조선을 조정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뭐 김옥균이나 박용효를 청의 입장에서 봐서는 야 이거 와갖고 뭐 온갖 지금 일본 따라서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던 거죠. 왕도 거기에 이제 따라가는 거고 왕 또한 그 어리석음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프랑스인의 사단으로 인해 중국은 병력을 나누기 어려우니 비단 조선의 병력을 추가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요. 이 기회를 이용해서 강린을 끌어들여 자위한다면 칭웅자주할 수 있을 것이요.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중국의 통제도 받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인의 사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때 청불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3권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청나라하고 프랑스하고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청이 완전히 청의 함대, 남양 함대라는 함대가 완전히 7분 만에 전 함대가 괴멸이 되는 그러한 처참한 일방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그 해전이 그랬었고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그 월남까지 이제 그 개입이 되면서 그 월남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이제 월남을 안남을 프랑스가 접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안남도 속방이었거든요. 청의 속방. 그걸 이제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들 뭐라 그랬냐면 야, 그러면은 중국이 쩔쩔매고 있는데 그럼 조선에 있는 군대도 빼가야 되지 않겠냐? 거기에 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원세계가 지금 다들 이렇게 일본에 기울어 갖고 준동을 하고 자꾸 고종도 그쪽 편을 개화파 편을 들고 있는데 이건 내가 딱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프랑스하고 전쟁 때문에 거기에 군대를 빼돌리고 정신이 없을 테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려고 지금 획책을 하고 그러면 될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 전략들을 짜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온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의 절반이 이런 의견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절반이 아니라 한두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많아야 개화파 10명이었겠죠. 뭐. 그런데 이제 그 원세계는 이제 크게 과장을 합니다. 오직 김윤식, 윤태준, 민영익만 의견이 조금 달라서 왕의 뜻을 크게 거스르니 왕이 점차 이들을 소원하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직전에 이제 닭개조의 공사, 아까 기억나세요? 박영효하고 돌아와서, 박영효가 사죄사절단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새로 부임하는 닭개조의 공사였었는데, 이 공사가 그 사이에 또 일본에 갔다 와갖고 11월 2일, 갑신정 변나기 한 달 전에 고종을 만납니다. 고종을 아련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모군란 배상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40만 엔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이 50만 엔이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기 위해서 17만 엔을 일본 정부에 보증을 서줘서 그걸 돈을 빌려서 그중에서 우선 사람들 다친 거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5만 엔을 썼는데, 그리고 그 50만 엔을 10년을 유예를 더 미뤄달라고 했었는데, 그나마도 일본은 그거마저도 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된다고 아예. 그래서 그거를 그 일본 정부의 결정을 고종한테 이제 와서 알립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이름으로 배 한 척과 포 두 문과 포의 부속들을 선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개화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닭개조회가 고종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만에 하나 사변이 발생했을 때 준구의 체제를 온전히 해서 공식적인 의회를 하신다면 본 사신은 물론 힘 닿는 데까지 보호해드릴 겁니다. 무슨 일이 났을 때 당신께서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도와달라고 하면은 우리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린다라고 닭개조회가 얘기를 해요. 지금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거든요. 일본 정부로서는 지금 돈을 빌려줘야 주는 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개화파가 정권을 잡았는지 불확실하고, 그런데 지금 닭개조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만약 우리 공사관이 위태롭게 됐을 때 경우에는 제가 보고하고 잠시 일본에 피해 계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일본으로 모시고 가서 잠깐 망명해 계셔도 됩니다. 내가 본국 정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다. 사태가 그렇게까지 악화가 되면. 공사의 직분은 그 주재국의 군주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진퇴를 함께하는 것이 곧 만국의 공예이니 이 또한 자세히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참 닭개조회가 책임질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때 윤치호 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계속 친미 개화파로 이제 가는 겁니다. 여태까지 후울크가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윤치호 시가 나오는데, 윤치호 일기는 1883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1943년까지 60년간 거의 매일같이 일기를 썼습니다. 윤치호 일기가. 첫 6년은 한문으로 쓰고요. 그 다음 2년은 순한글로 쓰고요. 나머지 52년은 영어로 씁니다. 영어도 그렇게 유려한 영어가 없습니다. 최고 수준의, 지금도 그런 영어 쓴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참 놀라운 분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 일기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얘기들입니다. 들으니 일전에 닭개조회가 폐현을 했을 때, 고종을 뵀을 때 아뢰기를 만약 뜻밖의 걱정이 있으면 신이 마땅히 귀 군주를 보호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한다. 또 들으니 일전에 일본 공사관에 모여서 술을 마실 때 일본 사람들이 청인 욕하기를 여지없이 하였다고 한다. 이 몇 가지로 볼 때 일본인들이 청인들을 격분시켜 일을 만들어 조선 정부의 잠자는 것을 깨우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망령되이 일본이 격동시키는 망거에 따라 혹 극진한다면 가히 갱화당의 큰 실책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사항께서는 일본과 청국이 경성에서 전쟁할까 염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치호는 정확히 봅니다.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거 닭개조회가 책임지지 못할 소리 또 하고 있고, 뭔가 일을 지금 만들고 있다.
그 아버지 윤흥렬하고, 윤흥렬 씨 기억나시죠? 윤흥렬 그 이동인이 세토 영사를 소개를 해서 점잖은 뭐 와서 같이 밥도 먹고 칼과 나이프를 굉장히 잘 썼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윤흥렬 씨를 시켜가지고 별기군을 만들었던 거죠. 그랬었는데 이모군란 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모군란 때에 지금 일본으로 잠시 망명했던 윤흥렬 씨가 그때에 뭡니까? 신사유람단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후쿠자와한테 위탁을 해서 동인사에 입학을 해서 지금 유학 중이었던 아들과 도쿄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윤흥렬, 윤치호 부자의 지금 사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선에 돌아와 있을 때니까 아침에 가친을 찾아뵙고 개화당의 급진이 옳지 않음을 얘기하였다. 윤흥렬 씨랑 윤치호 씨가 이 개화당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대치, 유대치, 기억나시죠? 유대치도 그 중인 계급으로서 그 처음에 그 이동인 통해가 김옥균, 박영효가 이동인 만나고 하는데 중간 역할을 했었던 중요한 그 개화파죠. 유대치를 방문하여 시사를 의논하다. 서로 시기가 중요하므로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고 개화당은 마땅히 근신하면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였다라고. 11월 6일 딱 정변나기 한 달 전 윤치호가 민영익을 만나러 갑니다. 민영익의 호가 운미입니다. 운미가 나에게 11월 6일 날 만났어요. 그랬더니 민영익이 윤치호한테 묻기를 근일에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라고 윤치호한테 묻더래요.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공은 어찌 이와 같이 묻는가? 우리나라가 미, 영 등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은 날부터 곧 독립국이 된 것이다. 세상에 어찌 속국과 더불어 평등한 조약을 맺을 이치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는 독립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고 다만 나라를 강하게 하는데 주의함이 옳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더니 뭐 어차피 우리 독립국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다 맺었다. 일본하고도 독립국이다. 부강한 자강운동만 하면 된다. 운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운미가 이와 같이 묻는 그 뜻을 가히 알 수 있다. 그것은 개화당이 새로운 것을 일으키고 옛 것을 고쳐서 항구한 독립을 도모하는 데 뜻을 두고 있으나 운미가 이를 좋아하지 않는 까닭이다. 독립하려는 뜻이 공을 위한 것인가, 사를 위한 것인가, 공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겠는가? 유익한 것이다. 윤치호가 자기가 독백을 하는 거죠. 국가에 유익하다면 민씨가 마땅히 힘써 도모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힘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운미는 문명 독립하고 스스로 운해에 떨치려는 뜻 있는 인사에게 반목하여 나라에 불충하는 사람이라. 운미는 문명 독립하고 스스로 운해에 떨치려는 뜻 있는 인사에게 반목하여 나라에 불충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독립하려는 개화파들을 불충하는 사람들이라고 민영익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심리인가? 가련한 일이다. 운미와 같은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 능히 강직하고 분명하여 정견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우리나라가 능히 시세를 따라 진보하지 못함을 걱정하겠는가? 세계를 일주하고도 저와 같이 완고하고 어리석어 자강의 영광됨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반으로 소유하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예속되어 구차히 지키는 것을 좋아하고 있으니 어찌 한심스럽지 않은가. 이 개화파의 이 울분. 윤치호는 4대 서출입니다. 윤흥렬 씨도 무반인 이유가 뭡니까? 서얼이라서 무반입니다. 그러니까 윤치호는 과거를 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흥렬 씨가 똑똑한 사람이 어차피 과거는 안 되니까 그럼 일본에 가서 새 문명 배우라고 해서 자기가 따라갔었던 거고 이동인을 따라갔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신사유람단 갈 때 어떻게든지 자기 아들 끼워 넣어서 가서 영어 배우라고 한 겁니다. 놀랍게 앞서가는 분이었죠.
그 아들이 지금 가서 동인사에서 몇 개월 배운 영어로 와서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통역관으로. 그 정도 영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워낙 영어, 하여튼 언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그 일기 쓰는 거 보면 놀라운 분인데, 나중에 밴더빌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해갖고 너무 영어를 잘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냐고 서양 교수들이 그러고, 학비를 그 다음에는 에머리 대학교의 석사과정에 가갖고 공부를 하는데 학비를 어떻게 버는지 아세요? 영어로 강연하고 다니면서 학비를 법니다. 놀라운 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문 완벽하게 하죠. 일본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유학생으로 가서 일본말 유창하게 하죠. 영어 완벽하게 하죠. 갑신정변 나무는 중국 상해로 건너가서 상해 중소성원 영 목사가 만든 영 앨런 목사가 만든 그 기독교 그 학교에서 공부 6년, 4년인가 6년 공부하면서 중국 부인을 얻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러고 나서는 미국 유학을 또 가죠. 그러면요, 저는 윤치호 일기를 읽으면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윤치호 씨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만큼 세상을 보고, 이거야말로 유붕이 자원방래해야 되는데 유붕이 없어요. 자기한테 와서 자기랑 같이 세상을 논할 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기에다가 다 써두신 것 같아요. 이런 분을 나중에 친일파라고 그래서 몰아서, 지금도 친일파라고 몰지 않습니까? 물론 이 당시는 친일파였죠. 일본 따라가자고 제가는. 근데 이분이 이제 친미 기독교파로,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협회 만들고 독립신문하고 만민공동회 만들고 YMCA 만들고 이분이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윤치호가 아직 나는 서출이라서 간신히 아버지가 어떻게 눈치 빠르게 일본에 보내갖고 유학시켜갖고 그래도 영어 몇 마디 떠듬떠듬 한다고 해갖고 와서 정부에 와서 이러고 통역하고 앉아있는데, 야, 민영이 이건 지금 뭐야? 진짜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고 지금 세계 일주까지 하고 왔어요. 아니 더 이상 뭐를 바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지를 모르고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냐? 정말 윤치호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민시척적들에 대한, 민비에 대한 생각들이 어땠을까? 고종에 대한 실망, 이런 것이 가면 갈수록 자기 나라에 대한 실망, 조정에 대한 실망이 얼마나 컸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리도 뉴스 보다가 누가 무슨 자리를 하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가 있냐? 그거 갖고 저녁 먹고 텔레비 보다가 우라가 터져갖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 이거는 지금 뭡니까? 이건 독보적인 존재예요. 이건 무슨 선거에서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영구히 조선을 이끌어갈, 그것도 차세대 24살밖에, 지금 22살인 거예요. 민영익이. 참, 그 울분과 그 비애가 가련한 일이다 그랬는데, 참, 결국은 12월 4일 날 거사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종국 총판 홍영식도 민영익과 같이 미국의 보빙사로 가서 거기서 미국의 우체국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와서, 그래서 그러면 우정국을 만들라 그래서 뭐 방문국 만들고 도로 만들고 뭐 군대 어떻게 하고 하는 거의 일환으로서 지금 우정국을 만들어서 이건 이제 홍영식 보고 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홍영식이 그걸 추진을 해서 이거 하나는 이제 간신히 연 거예요. 딴 거는 다 취소됐는데 이거는 연 겁니다. 그래서 1884년 12월 4일 날
낙성식을 하는 거죠. 그 낙성식에 우정국 총판 홍영직, 김옥균, 김홍집, 박영효, 서광범, 통역관 윤치호, 멜렌도르프, 푸트공사, 그의 비서관 스카더, 미국 공사관의 비서관입니다. 영국 총영사 애쉬턴, 청국 총판 조선상무 진수당과 그의 대리인 담갱요, 일본 공사관 서기관 시마무라 히사시 등이, 그러니까 한양에 있는 모든 외교 사절단과 고위 정부 인사들은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불참입니다. 왜? 자기가 그렇게 11월 달에 와서 그 정도 만나서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무슨 일이 나면 일본에 망명도 시켜드리겠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을 끝까지 지키는 거다. 얘기를 다 해놓고 나서 근데 정부의 입장이 진짜 그런 건가 해갖고 전문을 보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조선의 내정에 이런 데 개화파를 도울 수가 있느냐라고 전문을 보냈는데 해필이면 정말 역사예요. 그날 아침에 전문이 돌아오는데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와요. 그러니까 다케조에가 안 가요. 아예 낙성식에 안 가요. 정변이 일어날 거 알고 있죠. 정변 계획하는 단계에 다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서기관만 보냅니다. 7시부터 낙성식이 시작돼서 밤 10시가 되면은 바깥에서 불을 지르고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기로 합니다. 그게 이제 거사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푸트공사가 쓴 보고서입니다. 그날 상황을. 만찬이 끝나갈 때쯤 누가 불이 났다고 소리치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테이블에서 일어나 불을 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거나 창고로 갔습니다. 불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듯 했습니다. 저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듯하여 김홍집을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과 다시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민영익이 다시 만찬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익이 먼저 바깥에서 소란이 나니까 민영익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보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데 나갔을 때에 그때에 정변 자객들이 서재창이란 말도 있고 누구란 말이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그 민영익을 내리칩니다. 7번을 내리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는 줄 알아요. 나중에 알렌이 이걸 살려내는 게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피투성이가 됐는데 멜렌도르프가 지금 불난데가 우리 집 쪽인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문을 자기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민영익이 피투성이가 돼서 와락 안기니까 멜렌도르프가 민영익을 지금 안고서 다시 방 안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는 7-8군데의 끔찍한 상처를 입고 흐르는 피로 얼굴과 옷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모두가 혼비백산했습니다. 조선의 관리들은 모두 관복을 벗어던지면서 정원으로 나갔지만 조선의 관리들은 관복을 입고 있으면 걸리면 죽는다 해갖고는 우선 관복부터 벗어던지고 그리고 정원으로 나갔지만 그곳은 이미 군인들과 하인들로 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총성이 울리자 모두 뒷담을 넘어 도망쳐버렸습니다. 민영익이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멜렌도르프의 도움으로 편안한 자세에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푸트공사하고 멜렌도르프만 남아요. 그래서 민영익을 지혈을 시키면서 편안하게 눕히고 푸트공사는 공사관으로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가면서 알렌한테 2달 전에 10월 달에 조선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1년 동안 살다가 중국은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해서 딴 데 가보겠다고 해서 누구 친구가 그럼 조선에 한번 가봐라. 82년에 수교도 했는데. 그래서 조선에 혼자 왔다가 너무 조선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집을 하나 사놓고 부인을 데리러 남경으로 가서 다시 부인을 데리고 와서 정착을 한 게 1884년 10월 달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는 안 되니까 미국 공사관에 무급 의사 훈련을 받았으니까 오하이오의 마이애미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의사 면허를 따왔으니까 그러면서 무급 의사로 등록을 해요. 그러니까 무급 의사로 등록을 하니까는
조선 최초의 제대로 서양의학을 훈련받은 서양의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트 공사 내외가 제일 좋아했대. 그 다음에 멜렌돌프고 뭐고 서양 사람들이 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온갖 병이 창궐하는 조선에 지금 임시에 와 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제대로도 훈련받은 서양의사.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죠. 멜렌돌프. 이 사람이 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멜렌돌프하고 후트가 당장 알렌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기다리다가 나중에 멜렌돌프가 자기 가마를 보내서, 멜렌돌프는 정부의 차관입니다. 외무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마랑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가마를 태워갖고 이제 자기 집에 데려가서 민영익을 눕히고 알렌을 글로 오게 해갖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고 이제 그런 겁니다. 후트 보고서, 저는 미국인 의사인 알렌 박사를 부르도록 하였고, 멜렌돌프에게 부상당한 민영익을 맡기고, 스카더 씨와 통역을 데리고 공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통역이라는 게 이제 윤치호겠죠. 지금 이 순간 암살 시도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유언비어는 이 사태가 민영익이 미국으로부터 돌아온 후 추진한 개혁들에 격분한 남부의 한 도의 유생들이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남 만인소 같은 위정적 사파들의 뭔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며칠이 지나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알렌 목사의 사진인데, 후트 공사는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없는 게 누굽니까? 이게 폴크 소위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폴크 소위는 너무 정확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보고서를 하셨으니까 해군성에서 너 서울에 있지 마, 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지방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사태가 났는데 이 후트 공사는 오죽 폴크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유생들이 일어나갖고 무슨 무슨 상황인지 도대체 잘 모르겠는데 유언비어만 난무하고 상황 파악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사를 하면서 김옥균, 박영효, 소강범은 곧 창덕궁으로 가서 고종과 민중전에게 정변이 났음을 알리고 국왕 내외를 보다 수월한 경우궁 한 구석에 있는데 거기가 왜 경비가, 전 사진을 보면은 책엔 사진을 넣어놨는데 거기가 왜 경비가 수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로 이제 옮깁니다. 일본 육군 도야마의 군관학교에서 1년간 훈련을 받고 돌아온 서재필이 지휘하는 신식 군대와 개화파 장사들, 그러니까 사방에서 옛날에 그렇게 장사들을 이제 모아서 전국에서 끌어올려서 이경환이 이끄는 재래식군이 국왕 내외를 호위합니다. 박영효는 일본 공사관으로 가서 다케조의 공사에게 일본군의 출동을 요청하는 국왕 명의의 서한을 전합니다. 지금 다케조회가 뭐라고 아까 해놨었어요. 그 고종한테 11월 달에 아련할 때 요청만 하면 우리 군대 다 보호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일본 정부에서 훈령이 왔는데 너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효는 그걸 모르고 당신 왜 아까 거기 안 왔어? 그러면서 하여튼 가갖고 야, 약속한 대로 빨리 군사 동원해. 이제 그러는 거죠. 고종의 명의의 구두 요청을 이미 2번이나 받은 다케조회는 일본 영사관 호위군 200명을 이끌고 경흥으로 가서 거기서,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200명을 끌고서 고종 내외를 그래도 호위한답시고 갑니다. 그날 밤 개화파는 국왕의 호출로 입궐하는 수국파 고두 민태호, 민영목, 조용하 및 청군의 지도하에서 훈련을 받은 좌영의 윤태준, 한규직, 아까 누군가가 폴크한테 와서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실제로 다 죽입니다. 전영의 이조현 형사, 그리고 민씨 일파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환관 유재현을 처단합니다. 12월 5일 오전, 그러니까 4일날 저녁에 일어났고 5일날 아침에 미국의 후트 공사, 영국의 애시턴 총영사, 태극기 만들어준 총영사, 초대 독일 총영사 잼버 씨가 경흥으로 가서 고종을 아련합니다. 거리에는 흥분한 군중들이 나와 있었고 조선군이 궁의 입구를 지키고 있었으며 문 안에는 일본군이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후트는 고종이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매우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이때 김윤식 등 친청파는 청군에게, 원세계한테 고종을 구출해라고 계속 그럽니다. 원세계는 개입을 주장하지만 그때 제일 높은 장수는 오조유라는 장수였었습니다. 일본군이 고종의 요청에 따라 왕궁을 수비하고 있고 섣불리 일본군과 싸울 수도 없는 입장에서
안 된다라고 오조유는 더 높은 사람은 오히려 망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23살인가 하는 원세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진수당은 미국의 푸트 공사, 영국의 에스턴 총영사 등을, 진수당이라는 게 그 무역 대표, 그러니까 청의 무역 대표들, 조청 무역 수력 장정을 맺고서 조약 아닌 조약을 맺고서, 그래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무역을 담당할 무역관을 조선에 보내야 되니까 그때 와 있던 사람이 진수당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이죠. 조선에 와 있는 청관리로서는. 그래서 진수당이 일단 밑에서 자꾸 원세계가 으쌰으쌰 개입하자고 군세 일으켜서 일본하고도 싸우자고, 그런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미국 푸트 공사하고 에스턴 총영사들을 만나서 야, 우리 어떡할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뭐 당연히 절대 개입하지 말아라. 군사 일으키지 말아라. 고종과 함께 창덕궁으로 환궁한 개화파와, 그런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자 한양에는 근데 유언비어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종의 생사를 알 수가 없으며 홍영식이 정변을 주도하여 고종을 폐위하고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학은 이강을 옹립한다는 등의 소문이 돌면서 완전히 이제 서울 시내, 한양 시내의 군중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세계가 결국 개입을 합니다. 원세계가 전임 의정 심수택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무 직급이 없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사람한테 천국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임이라도 의정 정도 되는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원세계는.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고종을 아련하겠다라고 창덕궁에 나도 고종 만나게 하라. 왜 서양 사람들만 가서 고종 만나냐? 나도 만나겠다. 그리고 다케조의 공사한테는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는 6일 오후 3시에 청군이 작전을 개시합니다. 장경궁 선인문에서 오조유가 지휘하는 청군 500명, 도남문에서는 원세계가 지휘하는 800명의 청군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200명의 일본군하고 호위병들하고 그 개화파 그 장교들 몇 명이 지휘하는 그 개화파의 군대하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개화파는 후원으로, 신정왕후와 민중정은 북관왕묘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서 모든 교전은 끝나는데 완전히 대세는 이제 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김옥균과 개화파는 다케조에게 고종을 호위하여서 인천으로 피신을 해라. 고종만 잡고 있으면 되니까, 일단. 특히 왕과 왕비를 잡고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고종을 강화도로 옮겨 상황을 만회하려던 김옥균의 계획도 민중전 곁으로 가겠다는 국왕의 고집으로 실패로 들어갑니다. 고종이 안 따릅니다. 우리랑 같이 가십시오. 같이 가니까 고종이 안 갑니다. 왕비 어딨냐? 중전 있는 데로 가겠다. 그래서 중전은 절대로 이 개화파들하고는 가면 안 된다는 거 알죠. 다케조 역시 고종을 인천으로 피신시키는 것을 거부하고 일본 공사관으로 일본군을 철수시켜버립니다. 김옥균, 박영효, 이규환, 유형로, 정난교, 신흥수, 변수, 서강범, 서재필은 다케조를 따라 일본 공사관 내로 같이 피신을 합니다. 국왕을 끝까지 수행한 홍영식, 박영효의 동생 박영교, 일본 도야마 군사학교 출신 신봉모 등은 청군한테 피살이 됩니다. 정변이 일어났던 소식과 국왕의 소재가 불확실한 소식에 군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일본 집들과 상점들을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죽입니다. 일본 공사관은 또 불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모군란 때 불탔는데 또 불탑니다. 12월 7일 다케조는 공사관의 서류를 파기하고 한양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하나부사 공사가 공사관 불탈 때 또 빠져나가는 거 똑같이 또 빠져나갑니다. 다수의 일본인 상인들과 공인들 그리고 개화파 인사들이 다케조를 동행을 합니다. 이들은 청군과 전투를 하면서 서대문을 나와서 양화진에서 한강을 건넙니다. 강행군 끝에 12월 8일 정변난 지 나흘 만에 오전 8시에 인천의 일본 영사관에 도착합니다. 다케조는 김옥균 등의 일본 망명을 반대하여 영사관에도 안 들입니다. 인천에는 치토세 마루라는 일본 배가 벌써 도착해 있었지만 다케조에는 김옥균 등 개화파의 승선을 거부합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노우에 각국어로
후쿠자와 유키치의 제자로서 신문 만들러 같이 왔던 이노우에 가쿠고로가 치토세 마루 선장을 설득해서 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옥균, 박영효 등이 배를 탑니다. 다케조에는 인천에 남지만 김옥균, 박영효, 서강범, 서재필 등의 개화파 인사들과 이노우에 가쿠고로를 포함한 나머지 일행은 12월 11일 아침 일찍 치토세 마루로 나가사키로 출항을 해서 친일 개화파들이 망명길에 이제 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푸올크소이가 기록한 그 당시 상황입니다. 정변에 연루됐던 12명에 대한 고문과 재판은 27일에 종결되었고 그들은 모두 사형을 언도받았다. 6명은 이곳 공사관으로부터 불과 몇백 야드 떨어진 곳에서 처형되었고 5명은 도성의 대로에서 28일과 29일 처형되었다. 그들은 길바닥에 엎드려 둔기로 6차례 내지는 10차례 내려침으로써 목을 잘랐다. 그들의 긴 머리채를 밧줄에 묶어서 상처가 열리게 하였다. 시체는 모두 사지를 절단하고 길가에 며칠 동안 내버려 두었다. 조선이 다 이렇게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뭡니까? 역적들입니다. 역적. 역적은 어떡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김옥균의 생부 김병태는 갑신정변 직후 체포되어서 10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1893년 상하이에서 홍종호에게 암살된 김옥균의 시신이 조선으로 다시 실려와 능지처참당할 때 김병태도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김옥균의 양아버지 김병기는 한때 직위 통종대부 형조 참의에 이르렀지만 역시 연좌제로 옥에 갇혀서 1891년에 옥사합니다. 김옥균의 남동생 김각균 역시 옥사합니다. 모친과 누이는 음독 자살을 시도했으나 누이만 살아나 후에 종족을 감춥니다. 근데 보통 뭡니까? 노비가 되어버리죠. 이 당시에 그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 이런 역모에 걸려서 그 노비가 되면은요, 정말 그 처참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의 그 형벌 이 제도라는 게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는데, 당연히 이제 노비가 되었겠죠. 박영효의 형 박영교는 갑신정변 중에 홍영식 등과 함께 고종을 끝까지 호위하다가 청문회 살해됐고, 그의 아버지 대호군 박원양은 장손이자 박영교의 장남인 손자를 죽이고 자결을 시도했으나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아사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처형됩니다. 홍영식의 가족, 여러분 홍순목 기억나세요? 영의정 홍순목입니다. 그렇죠?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누구죠? 어쨌든 개화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의정입니다. 영의정의 아들이었습니다. 홍영식은. 홍순목이 탄식하기를 노신이 역적의 아들을 길러서 세상에 죄를 지었으니 죽은들 어찌 속죄할 수 있겠는가? 만 번 죽은들 어찌 속죄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홍영식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10살도 못 되었다. 홍순목은 이 씨를 어찌 남겨두겠는가 하고 독약을 먹여 죽인 다음 대고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며 약사발을 끓여다 마시고 죽었다. 홍영식의 처 한씨도 자살하였으니 홍만식, 홍영식의 동생이 시켰다고 한다. 이 매천야록에 써 있습니다. 서광범의 부친 서상익은 7, 8년간이라는 오랜 기간을 감옥살이를 하다가 무슨 죄로 연좌되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날마다 돼지목이 결을 먹다가 죽었다. 아내 김씨는 옥중에서 절개를 지키다 갑오년 후에 서광범과 함께 살았다. 갑오개혁, 청일전쟁이 나서 갑오개혁이 돼서 다시 서광범도 미국에서 돌아와서 그 부인은 절개를 지켰답니다. 절개를 지켰고 안 지켰고를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서광범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기억나세요? 이 환향녀들에 대한 그 청군한테 잡혀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좌의정하고 그 당시에 그 며느리에 대해 가지고 조상의 지제를 제대로 못 지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서광범은
자기 부인을 다시 찾아서 같이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재필, 아버지 서광여와 이복형, 서재형은 사형, 서재춘은 감옥에서 자살, 어머니 성주희 씨와 형수 광산김 씨는 노비로 전락하자 음독 자살, 서재필과 함께 서재창은 청군 손에 죽었고 16살이었던 막내 동생 서재호는 어리다는 이유로 사형은 면합니다. 양아버지 서광하는 재산을 몰수당하고 노비로 전락하고 서재필에게는 2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설도 있고 아이가 굶주림에 지쳐서 죽은 어머니의 젖을 물었는데 어머니 몸속에 있던 독이 아이 몸에 퍼져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 서재필 씨가 나중에 필립 제이슨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가서 아예 개명을 해버립니다. 그 서재필이라는 이름 다르죠. 근데 필립 제이슨이 서재필을 거꾸로 쓴 겁니다. 필립 제이슨, 서재필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읽을 때에 이 개화파들이 친청파, 민씨 척족에 대한 그 원한, 나라를 망친 거에 대한 것과 이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건요, 정말로 상처가, 우리가 역사를 정확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이때는. 갑신정변 당시 김옥규는 34살, 홍영식은 30, 서광감은 26, 박영현은 24이었습니다. 김옥규는 다시는 조선 땅을 밟지 못합니다. 일본 망명 중에도 조선 조정이 보낸 자객들의 암살 위협에 끝없이 시달리고 청과의 관계를 고려한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일본 내 오지로 2차례 유배를 당하고 10년 동안 방랑하면서 합니다. 결국 1894년 상하이로 망명하지만 그해 3월 27일 민중전이 보낸 자객 홍정우에게 암살됩니다. 향년 44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력으로 근대화를 하려던 조선의 노력은 끝이 납니다. 이다음부터는 자력으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이 청을 이겨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이겨서 갑오개혁이라는 이때에 했던 그 똑같은 개혁, 이때에 시도했던 1884년에 정강 14조, 제가 그건 안 읽었지만은 그냥 말투도 똑같은 거를 10년 후에 또 해서 또 갑오개혁을 하는 거죠. 그 갑오개혁이 또 실패하죠. 또 민중전의 실패로. 그러니까 민중전을 죽이니까, 그러니까 아관 파천을 해서 아예 러시아 공사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러시아랑 1904년부터 전쟁을 해서 러시아를 축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일본이 또 친일파를 갖다가 안 치냐?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할게 그러고 을사조약을 맺고 10년이 되면 합방을 합니다. 참 슬픈, 정말로 슬픈 역사입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시도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종이 언제까지 고종입니까? 1907년까지 합니다. 민씨들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민중전이야 1890년 을미사변 때 죽지만 그대로, 민영이 그대로 HSBC 은행에 비자금 운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선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역사, 그렇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로써 이제 제2권 친일 개화파에 대한 얘기는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는 친일 개화파의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